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김민수의 가치 투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4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5월로 접어드는 이번 주 또 어떤 뷰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실 건지 또 주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시죠. 안정 찾는 미국 증시, 한국도 네, 미국장 그리고 우리장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4월 들어서 유독 하락한 국가 가운데 두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하락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박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탄력이 굉장히 좋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도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에 나서고는 있지만 61이평선에 대한 저항이 좀 느껴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시장 볼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앵커님하고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왜 앵커님한테 화를 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미란 앵커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오래 같이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방송하시다가 화나는 일이 있으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방긋 표정으로 중안부를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하회탈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다 보니까 혼자 막 열내다 보니까 그렇게 나갔을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근데 시장 보면 열 받아요, 솔직히. 네. 미국은 매크로 지표가 어쨌든 무슨 물가가 계속 안 빠지든 갈 길을 가잖아요. 네. 네. 근데 한국은 왜 그거에 못 따르면서 그냥 이번에 조정받은 것도 보시게 되면 미국은 주간으로 한 4월 달 동안 한 내내 좀 쭉 밀렸다가 마지막 주도 남겨놓고 쭉 하고 올려서 하락폭의 거의 3분의 2까지는 다 돌렸습니다. 한국은 절반도 돌리기가 좀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면서요. 삼성전자는 왜 이 모양입니까? 갔던 거 왜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솔직히 화나죠. 예,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챙겨야 될 건 그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질문하면 또 화낼 거 화 안 냅니다. 예. 우리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4월 달이 고생했으니까 5월 달에 저희 전통적으로 나오는 sell in May 이거 없이 그냥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은 일단 금리에 대해서 뭔가 5월 FMC에서 시그널이 좀 더 매파적이지 않게 나와주면서 간다면 유동성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유동성은 과연 그럼 저렇게 금리가 높은데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핵심이겠죠. 어딘가요? 네. 일단 유동성은 지금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일단 미국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4월 달에 중반 때 미국이 이제 세금 납부 신고와 함께 세금 납부가 들어가죠. 네. 근데 이번에는 주식이 많이 올라서 세금 납부가 역대 최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금 납부로 해서 자금이 쭉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부 입장 쪽으로 돈이 많아졌네? 라고 하게 되면 그래, 정부 지출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지금까지 1분기 때 미국의 GDP는 그러니까 2.5% 봤는데 1.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미국의 GDP가 그 중에서 정부 지출이 제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만큼 정부 입장으로는 계속 채권 발행해서 주고 이자 주고 하는 이런 관점만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됐는데 세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쓸 수 있겠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전력 송출망 관련된 쪽에서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하는 근거는 근자감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 우리 돈 들어왔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선거를 앞두고 이제 돈 풀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또 자극을 합니다. 돈 풀기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도 인프라 투자든 전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든 다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달러도 약세로 가고 금리도 쉽게 안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유동성의 또 추가적인 보강을 어디서 하냐면 내부적으로 안 하겠다.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엔화입니다. 엔저 저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엔화가 거의 이제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건 아니고요. 거의 158엔 158엔 돌파했습니다. 지금 거의 거칠 것이 없는데 이번에 뱅크 오브 재팬에서 통화정책회의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손 놓겠다. 특별히 관여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채권 매입 한 6조 엔 정도 하던 거를
지금 손을 딱 놓고 이제 그 문구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냥 시장에 약간 맡기는 투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엔화발 글로벌 유동성을 보강해야겠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이 제가 보기엔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엔화가 미국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 건가요? 엔캐리죠. 네. 엔을 땡겨다가 그 달러를 빌려서 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충분히 단계적으로 만들어놨을 때 엔저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유동성 많게 되면 돌고 돌아서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미국 내부적으로는 좀 통제하는 모습이죠. 달러가 여전히 강세로 가던 상황 쪽에서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리는 이런 전략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대인의 머리에서 나오겠죠. 이게 비상하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매크로 지표가 저렇게 다 꼭대기에 있는데도 왜 시장이 크게 영향 안 받고 가는 길을 갈까요?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계속 또 쳐다보긴 할 겁니다. 그런 쪽에서 만만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그냥 아이 됐어 라고 하다가 안 빠지는 매크로 지표 이렇게 쓱 보게 되면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제동을 건다든가 이런 현상들은 5월에도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셀인 메이까지는 아니어도 변동은 커진다의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는 듯 했다가 그 다음날은 또 조정받고 또 가는 듯 했다가 이게 들쑥날쑥 이러면서 쭉 보니까 패턴은 그래도 약간 올라가는 패턴. 그러면 저희가 이럴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안전벨트 매야죠. 네. 그래서 오늘 올라간 게 내일의 상승을 담보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좀 많이 올라간 쪽은 어떻게 될까요? 좀 오늘 매매하던 거는 많이 올랐는데 좀 챙겨놓고 네. 그다음에 내일 혹시나 흔들렸을 때를 대비하고 하는 전략들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 주에 이슈가 무지 많습니다. 자, 우리 고미란 앵커님께서 네. 보시는 이번 주 이슈 챙겨봐야 될 것 탑 3. 네, 탑 3 얘기해 주시죠.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앵커님은 특별하잖아요. 그럼 순위별로, 중요도별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3개 정도를 꼽아서 네. 그 중에서 요거 봐야 된다, 요거 봐야 된다, 요거 봐야 된다. 중요도 그냥 제외하고 그냥 세 가지만 꼽자면 5월 FMC, FMC, 그리고 5월 2일에 밸류업 가이드라인, 밸류업, 그리고 고용지표. 고용지표. 네. 아, 고용지표를 가장 먼저 둔 이유는 뭡니까? 고용지표요? 예. 고용지표에서 미국의 경기 강도와 네. 또 앞으로의 물가를 예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있으니까요. 역시 경제 앵커의 탑이시네요. 네. 화 안 냅니다. 예. 그래서, 예. 먼저 FMC를 살펴보게 되면, 네. 이런 상황 쪽에서 FMC의 뉘앙스는 여전히 매파로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물론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만, 약간 좀 매파가 아니라 비둘기파 쪽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연준은 항상 금리 이렇게 눈치 보면서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상관없어요. 네. 금리 이렇게 눈치 보면서 자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약간 완화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이 할 일을 좀 도와줬기 때문에 유동성을 흡수하는 걸 도와줬기 때문에 네. 그랬다고 보게 되면 이번에는 완화된 얘기 특히 왜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요. 네, 불안합니다. 예. 뭐 잘못했으면 얘기하세요. 아니, 어디서 그렇게 호되게 지적을 당하셨길래. 비밀입니다. 예. 댓글이나 엄밀한 앵커님 잘 해줘라 뭐 이런 네. 잘 대해달라는 얘기를 봐서 저는 저희 친한데요? 그러니까 저 그런 네. 사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막 머리도 이쁘게 깎거든요. 잘 보이려고요.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이번에 FOMC는 네.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아마 이번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보다 QT에 대한 네. 계획이 본격적으로 나올 첫 흐름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보기엔 금리 인하를 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하는 제 생각에는 다들 뭐 올해 한 번 하면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닙니다. 빠르면 6월 달에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게 접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간 걸 너무 후달달하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부채가 이만한 나라에서 부채 이자 내려고 또 채권 발행하는데 금리가 저렇게 높으면은 이자는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금리를 내릴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제가 보면 빠르면 6월, 7월 안에 한번은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그널을 던지고 나서 그러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나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런 거 봐가지고 물가 수준하고 이제 봐가지고 움직일 것이 그렇게 볼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유고요. 네. 또 거기다가 말씀하셨던 게 고용지표 관련된 쪽인데 고용지표 이번에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냥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하는 임금 증가율 그냥 약간 살짝 꺾인 정도쯤에서 나올 것 같고 거기다가 실업률은 뭐 그냥 그대로 거기다가 비농업 고용자 수를 보게 되면 20만, 25만 계속 이러고 왔다 갔다 하죠. 항상 거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예상은 그 정도 해놓고 살짝 서프라이즈. 그래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미리 FOMC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그대로 연정하는 정도라고 봐야 되다 보면 그렇게 시장에 뭐 제 생각입니다만 큰 여파는 미치기 힘들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기업 밸류업 관련된 쪽 5월 2일 날 발표하죠. 그러면 이 기업 밸류업 관련된 쪽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기업 밸류업에. 뭐 인센티브나 아니면 강제성에 대한 그렇죠. 조치 혹은 세제 개편.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며칠 전에 한 주 전인가 또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있어요. 예. 기업 밸류업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괜히 우리한테 목 재는 거 하지 마라. 네. 차라리 상속세부터 이런 걸 풀어주면 알아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네. 본질이긴 한데.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홍춘욱 대표님과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적인 디스카운트 코스피가 왜 그런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아주 그냥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다 말씀하셔도 되냐고 어떤 분께서 얘기하실 정도로 네. 호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사님 그런 것도 얘기 잘하시죠. 예. 근데 그 상속세 폐지나 인하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은 좋지는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좋진 않죠.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가 뭐 OECD 국가 중에서 뭐 거의 뭐 탑급이니 뭐 이런 것들 일단 그렇죠. 왜냐하면 부자의 대물림을 저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김민수 대표님 같은 분들이 왜 그게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많이 설명해 주셔야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시겠죠. 아닙니다. 일단 욕부터 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싫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치적인 패러다임으로 몰아가냐 이런 거 싫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또 보시더라고요. 저는 얍삽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주식시장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들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기업에 대한 대상을 저희가 무슨 재벌이다 아니면 뭐 어떤 부자의 한 층으로 보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또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이 원하는 것과 또 사회 컨센서스가 좀 맞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은 주가 올리는 거가 더 싫은 거예요. 그런 다음으로 또 다음 세대로 넘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즉 한 3대만 넘어가게 되면 내 기업 다 없어지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하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자꾸 자회사 밑으로 넣어놓고 거기다가 자꾸 챙겨놓고 그러면서 그것만 알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눈치만 보고 있고 비상장으로 꼭꼭 삼겨놓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은 그렇게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좀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이번에 기업 밸류업 관련된 쪽에서 아마 세제 관련된 쪽으로 얘기는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세제는 법적으로 해결 안 되고 정부가 조례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오게 되면 일단 반향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로는 아닐까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거에서 지금 더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게 되면은 일단 관련된 종목들 뭐 한 이번 주 내일이나 아니면 또 반짝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주춤했다가 또 6월 달에 기다리는 이벤트 가지고 6월 달에 이제 확정되는 프로그램 얘기 나올 거죠. 거기서 그걸 보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거로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은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매수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기업 밸류업에 되는 첫째 내용들이 금리가 높을 때는 가치주가 움직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먼저 선택한 거는 금리가 낮았을 때, 그러니까 저금리 쪽에서는 성장주 쪽으로 막 베팅이 들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저금리 쪽, 그러니까 고금리로 들어갈 때는 가치주가 부각받는다는 사실에 엄격하게 대응하면서 그래서 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금융 쪽이나 지금 자동차 쪽 이쪽은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바라보는데 지주사는 손을 그렇게 안 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주사는 딱 하나 삼성물산만 손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삼성전자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연결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쪽은 당신들은 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움직이고 지금 다 축 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쪽에서는 선별적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가치주의 관점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번에 좀 움직였다가 힘 빠진다. 노렸다가 올라갔다. 요거를 또 노리시면서 이것도 약간 스윙 개념으로 매매는 또 충분히 되겠다. 근데 쭉쭉쭉 끌어올리는 기업 밸류업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하면 이런 밸류업 관련한 가치주들은 힘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반대로는 거기서 들어갔던 자금들이 금리 떨어지게 되면 잠깐 보자. 그러면 이제 그 레벨에 따라서 그다음에 성장주에 대한 관점을 살짝 바꾸기 시작하겠죠. 그거는 아마 나오는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저보고 밸류업 관련된 가치 종목들을 지금 매매하라라고 그러면 손을 얼핏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금리가 여기서 정도쯤 돼서 이제 하향으로 갔었을 때 이게 그대로 지금까지 부각을 받겠느냐 이게 대해 저한테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쪽에 대해서 종목들 뭐 KB금융 와 오늘 사서 뭐 9%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보였을 때는 이런 쪽도 솔직히 좀 넉넉하신 분들은 이런 거 막 10,000주씩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갔었을 때 그런 매매가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겠어요. 혹시 트렌드가 바뀌어서 또 차라리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반대 트렌드를 또 노리는 게 맞지 않냐라는 쪽에서 오히려 성장주가 약간 좀 반응할 수 있는 시점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좀 축 많이 쳐졌던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들 지금 벌써 한 단계 쭉 올랐다가 금리가 낮았을 때 한번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쫙 한번 움직였었죠. 그러다가 한 3개월째 쉬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보는 게 낫겠다. 바이오가를 더 보는 게 낫겠다. 성과는 바이오죠. 이런 쪽으로 차라리 그쪽을 노리다 보니까 이쪽이 눈길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제 심정입니다. 네. 화 안 냈습니다. 네. 아니, 왜 그렇게 보셨는지 네.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막 엄청 적극적으로 네. 우리 진짜 티키타카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네. 오늘도 이어가 보자면 저는 이제 종합해 보니까 그런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5월 2일에 나오게 될 거고 네. 계속해서 이제 일정별로 네. 올해 쭉 나오게 될 건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확실한 모멘텀으로 나올 때는 오히려 그때가 세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주로 가치주에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네. 금리와 연동된 매매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지금 좀 유동성 환경이 악화됐었던 4월을 지나서 이제 예. 미국 쪽에서 정부 재정 지출도 확대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실제로 벌써 발표가 지난주에 나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게 전력기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을 좀 차익 실현하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또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맞나요? 보기에는 선별적으로 해야 네. 됩니다. 이쪽도. 그러니까 즉 지금 전력기기 쪽은 일단은 미국 정부도 그렇게 토하는데 한국은 반대입니다. 한국은 선거가 앞에 있다 보니까 재정을 먼저 살짝 더 풀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별 기대할 게 없겠죠. 한국은 좀 반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과 함께 나오는 이런 변화를 보시는데 전력기기 쪽은 약간 필요성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고 거기다가 구리 가격. 이것과 연동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네. 구리 가격이 턴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2차 상승이 강하게 있었던 부분이죠. 예. 그런데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약간 힘 빠지는 쪽이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그동안에 주도주였죠. 밸류 부담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HD 현대일렉트릭, 재료용전기 같이 많이 올라간 쪽은 무리하게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를 따라갈 만한 섹터들에 대한 변화 체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모 프로그램에선 이런 얘기 했습니다. LS 에코에너지. 네, 이게 저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리도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상한가 들어갔어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LS그룹 LS그룹 쪽인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플레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안에서도 예전에는 완전히 뭐 저평가고 뭐 쳐다도 안 봤어요. 여거미를 해봐야 3%, 5% 많이 나와야 5% 되는 때인데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또 AI가 끌고 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구리 가격이 또 자극을 해요. 그러면 3일체가 다 맞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을 하는 정도.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는 종목들을 막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엔 조금 덜 간 것 중에 하나가 GNC 에너지.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는 생각보다 약간 좀 멈춰 있는 모습들이죠.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게 비상발전기 관련돼서 국내 1위입니다. 그럼 그거 안고 레벨업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지금 데이터 센터 생길 때마다 계속 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도 멈췄다가 딱 기다린다는 얘기는 그런 것도 좀 들어가지 않나 하는 쪽도 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제 탐구해야 될 시간입니다. 잘못 놓쳤다가는 지금 저기 삼화 전기 움직이는 거 보고 그냥 아이고 저거 할 걸 말 걸 이러고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것도 정확하게는 이렇게 눌림목대는 한 번씩 살 기회를 주긴 주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면서 이게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 같이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력 기기 등을 향한 트렌드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밸류 부담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실적이 이미 나온 쪽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고 나머지 키 맞추기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 그리고 네. 유동성 환경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재정 확대 네. 그리고 또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또 더 빨리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엔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까지 있기 때문에 유동성 받쳐줄 것이다. 다만 5월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면서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채팅창에서 그 코스모 신소재 네. 말씀해 주셨는데 안 가는데요. 네. 2차 전지 코멘트도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이쪽은 어떻게 보면 그쪽이죠. 약간 성장주 개념에 볼 수 있는 쪽이죠. 이쪽이 좀 멈췄습니다. 네네. 코스모 신소재는 일단은 제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2번 맞았죠. 제 차트 나오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2번 맞았었죠. 여기 돌파 시도하다가 못 갔습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약간 쉰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약간 주춤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기다려보셔도 될 쪽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저항 때 들어갔을 때 비중을 살짝 줄이시는 게 좋겠죠. 줄이셨다가 이제 돌파하나라고 했는데 안 가게 되면 살짝 줄여놨다가 다시 그러면 밑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쪽에서 또 그런 거 있죠. 가장 중요하게는 에코프로 BM이 움직여야 되겠죠. 에코프로 근데 요즘 뭐 강한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죠. 이쪽이 네. 더 강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 움직임들. 포스코 퓨처엠도 중요한 자리 들어갔다가 약간 그 저항선에서 안착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아직은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바닥은 찍었는데 이번에 또 에코프로 관련된 쪽 실적 발표 내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왔던 내일 모레인가요? 그 2일이죠? 5월 2일? 5월 2일인 것 예, 같아요. 예. 네. 거기서 나오는 커멘트들 보고 지금이 실적은 아마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엉망인데 지난 4분기 대비해서는 살짝 터는 걸로 나올 겁니다. 예. 그게 상저하고에 대한 어떤 얘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슬쩍 돌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2000년지는 어렵지만 이게 좀 등락 조금 있는데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네. 터널에는 저항을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좀 더 낮게 잘 잡아보는 관점. 여기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뭐 하락이 크게 일어난다거나 할 가능성은 좀 적을 것이다 네. 라고 또 의견은 충분히 주셨던 것 같아요. 다만 저항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네. 잘 트레이딩 지금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빅테크 실적 발표 속에 체크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빅테크를 포함해서 요새 실적을 보면은 크게 어닝 쇼크는 없죠. 네. 네. 어닝 쇼크도 없는데 실적 솔직히 잘 나왔습니다. 예. 잘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은 잘 나왔는 거 다 알고 주가도 그만큼 올랐고 그러니까 뭐 플러스 알파를 달라. 근데 플러스 알파를 못 주고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아 오케이 하다가 이거고 에이 던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게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가이던스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위축된다. 그것도 그냥 매도의 실마리가 되는 거죠. 네. 메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실적 자체적으로는 잘 나왔는데 실적에 대한 변화가 이거저거 다 체크하고 보니까 끝에 요거 가이던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가이던스가 니네가 준 게 상단부 아니야 우리 예측치가. 그러면 그냥 매도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왔던 얘기들은 전반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 지금 아마존까지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나오는 변화는 우리 다 AI 한다. 테슬라까지도 AI가 주된 그러니까 지금 AI를 통해서 돈 버는 회사가 딱 2개 있습니다. 빅테크 쪽에서. 네. 첫 번째 어딜까요? 엔비디아요. 그거 말고 AI를 적용을 해서 엔비디아는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거죠. 인프라 쪽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요. 마이크로소프트 두 네.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예, AI가 적용이 돼서 FSD가 이어지다 보니까 구독료를 발생한다. 메타도 지난 분기에 AI로 돈 벌었다고 네. 돈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AI 광고. AI 광고는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특화된 쪽으로 생각을 안 하죠. 거기는 거의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거는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것 좀 더 심화된 것들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지금 돈 막 쏟아부으면서 계속
18조씩 적자 보고 있는 쪽들, 이게 메타죠. 이쪽을 키우기 위해서는 XR도 더 키워야 될 것 같고 AR, VR 이쪽도 키워야 될 것 같고 같이 뭔가 연결고리가 좀 맞춰져야 되겠죠. 돈 더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과연 광고와 비용 줄인 걸로 통해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럼 테슬라가 AI로 돈을 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테슬라는 지금 주가가 낮잖아요. 네. 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기존 뷰는 제가 그랬습니다. 계속 밀릴 때마다 사자. 근데 지금은 딱 저항권입니다. 170, 180달러가 저항권이기 때문에 이번에 싸게 샀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좀 줄여야 됩니다. 줄였다가 다시 흔들리게 되면 또 사자. 한쪽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 계좌가 있는데 저희끼리 상의하거든요. 네. 어제 테슬라 2개 ETF 사달라고 해서 오늘 샀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네. 장가 갈 때까지 두실 거잖아요. 뭐 그러겠죠 아마. 네.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일찍 가라고 지금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10대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